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당정이 확정한 수수료 인하안에 대해서 자영업자 단체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지만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한 화재로 통신 대란이 일어나면서 큰 혼란과 피해를 불렀던 KT 아현지사에서 사흘째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경찰은 방화 등의 외부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KT 화재 사건으로 인한 장애와 불편은 아직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 업무일 첫날인 오늘 병원과 경찰 등의 통신망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일부 대학교 학내 시스템과 상점의 카드 결제 등은 여전히 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통 민속놀이인 씨름이 인류가 보호해야 할 무형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등재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 걸쳐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엔 어제부터 초미세먼지 황색 경보가 발령됐고 황사까지 겹치며 최악의 대기질을 보이고 있는데 이 먼지가 내일부터 국내로 유입될 전망입니다. JTBC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각 정당의 국고 보조금 지출 내역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에만 지난 2년간 1,000억 원 넘는 돈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는데 어디에 썼는지 불투명한 부분이 적지 않았고 부정 사용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중미 출신 이민자 수백 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접해 있는 멕시코에서 국경 장벽을 넘으려 하자 미국이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캐러밴과 미국 당국의 첫 번째 충돌로 미국은 합법적 절차 없이 입국시킬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초겨울 날씨에 노인들이 공원에 모여 앉아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바둑판인데 노인들이 직접 집에서부터 들고 이 공원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연인지 노인들의 이야기를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정이 오늘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확정했습니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대상을 기존의 영세업자에서 편의점, 동네마트 등 일반 자영업자로까지 넓히겠다는 내용입니다. 연평균으로 치면 214만 원 정도씩 부담을 덜게 된 자영업자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반면에 카드사 노조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기존엔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만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10억 원 이하와 30억 원 이하 구간을 새로 만들고 수수료율도 0.6%포인트 넘게 확 낮췄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은 연평균 147만 원,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걸로 예상됩니다. 약 24만 차 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93%에 해당됩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혜택 등으로 이미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어 내수부진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연매출 30억 원에서 500억 원의 비교적 규모가 큰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1%대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인하안이 확정되자 자영업자 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간 8천억 원의 부담을 지게 된 카드업계에선 경영 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카드사 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그러면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받는 혜택은 얼마나 될지,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모두들 카드를 쓰고 계신데 그 카드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질지 좀 잘 들어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드리죠. 경제산업부 이현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8천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받는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업종별로 또 그리고 매출 규모별로 다 다릅니다. 예. 수수료 인하가 집중된 구간만 보면요. 연매출 5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 19만 8천 곳이 연간 147만 원, 연매출 10에서 30억 원 사이 가맹점 4만 6천 곳이 평균 505만 원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매출이 높을수록 혜택은 더 받는, 이거 뭐 당연해 보이기도 하긴 합니다. 장사를 안 해본 시청자들이 볼 때는 연매출만 보고는 사실 어느 정도 규모의 이 가게인지 사실 짐작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연매출 7억 원 정도 되는 음식점을 예로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보통 자영업자들이 이 세금이나 인건비, 재료비 이런 비용을 다 빼고 15% 정도 마진 남기는 걸 목표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건비 부담도 많이 늘었고 또 매출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실제 마진율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음식점은 장사해서 사장 손에 남는 게 7천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연매출 5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줄기 때문에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318만 원 줄어듭니다. 예. 가게 주인의 수입이 7,318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자영업자들의 체감 혜택은 다 다릅니다. 예. 규모가 더 작은 영세업자들에게 추가되는 혜택이 혹시 있습니까? 이번에 연매출 5억 원이 안 되는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율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것 발행한 금액의 1.3%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8%, 그리고 5억 원 이하는 1.3%라서 이 세액 공제로 카드 수수료 부담이 메워진다고 보고 혜택에서 뺀 겁니다. 예. 다만 이 매출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또 별도로 당정 협의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혜택은 돌아갈 수 있겠군요. 카드 업체들도 수수료 수입이 좀 줄어든다면 어디선가 이 비용을 좀 메꾸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즉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혜택이 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뭐 연회비를 더 내야 된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사실상 이번에 개편안을 낸 금융당국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이용자들이 낸 연회비가 8천억 원, 카드 이용자들이 받은 부가서비스 혜택이 5조 8천억 원입니다. 카드 회원이 받는 혜택이 비용보다 너무 많다.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연회비를 올리든지 아니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카드 가입할 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안내받은 것들은 대부분 약관에 들어있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영화관, 빵집, 놀이공원 이런 데서 할인받는 게 대표적이고요.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같은 경우도 카드 상품 자체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약관을 바꿔야 해서 금융감독원 승인도 필요하고 또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무이자 할부 이벤트처럼 한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주던 혜택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슨 카드로 어디 백화점에서 사시면 5개월 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이런 혜택들이라든지 또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카드사가 일괄적으로 주던 계절성 할인들, 이를테면 여름철에 워터파크 가면 할인해 주는 거라든지 겨울철에 스키장 시즌권 할인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혜택이 아주 많은 카드는 연회비가 아예 올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 카드사에서 주는 서비스들도 소비자들이 깜빡 안 쓰고 지나가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거품이나 좀 줄였으면 연회비 올릴 생각은 좀 덜 하고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혜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아마 내년 1월까지 당국과 카드업계가 함께 TF를 꾸려서 정할 방침입니다. 예. 약관에 있는 혜택들이 출시된 지 3년이 안 된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게 이런 규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변경을 하더라도 6개월 전부터 이메일이라든지 청구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미리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문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마도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 기자가 여러분께 상세히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화재로 KT통신 장애가 일어난 지 사흘째입니다.
이제 통신망은 상당 부분 복구가 됐죠. 하지만 통신구 하나에 불이 났을 뿐인데 수십만 명의 일상이 순식간에 마비됐다는 충격에선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닷새 뒤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인데 그러나 이 기본이 되는 통신망은 스프링클러 하나 없이 방치해둔 IT 강국의 민낯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현장 감식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신아람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뒤에 작업자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복구 작업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제 뒤로 유선 회로와 광 케이블 등 각종 선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지하 통신구에 있던 150m 길이의 케이블 중에서 불에 타지 않은 선들을 맨홀 바깥으로 빼낸 뒤에 KT지사 옥상으로 연결하는 임시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검정 상자처럼 보이는 것은요, 이 선과 선끼리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임시 복구는 밤샘 작업을 거쳐서 내일 오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자, 복구 작업마다 진척도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동통신망인데 이 이동통신망 복구율이 늦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KT 측은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카드 결제 기능 등과 관련된 인터넷 회선의 경우 98%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선 전화는 92%가 복구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동통신 복구율은 86%에 그칩니다. 이 지역의 KT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6만 명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여전히 먹통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려고 유선망 복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무선망 복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게 KT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면 신아람 기자, 내일 오전 중에 임시 복구가 다 끝난다고 했는데 이동통신도 내일 오전이면 일단은 100%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임시 복구 작업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완전히 마무리할 것을 계획으로 잡고는 있지만 정확히 언제 마무리될지는 그때 가야 알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부 요인으로 불이 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220m 정도를 올라가면 사흘 전 불이 난 통신구가 나옵니다. 경찰은 오늘 KT와 한전 그리고 국립수사과학연구원과 함께 6시간 동안 2차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일단 방화나 담배 꽁초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국과수가 환풍기와 잔해물 등을 가져가서 원인을 조사할 텐데 감정 결과는 언제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때도 그랬고 보통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여기 내부에 CCTV도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불이 난 통신구 근처에는 CCTV가 없다고 합니다. 주변부 CCTV 영상만 현재 경찰이 확보한 상태고요. 이 때문에 일단 국과수의 잔해물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임시 복구 작업인데요. 선들을 다시 통신구 안으로 집어넣는 완전 복구 작업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구 현장에서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을 지나서 첫 업무일을 맞은 것이 바로 오늘인데 혼란이 더 커지진 않을까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이나 경찰 등의 통신망은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점에선 여전히 카드 결제가 안 되면서 피해를 받고 예를 들어서 모바일 학생증을 쓰는 대학에서는 큰 불편을 여전히 겪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KT 화재로 카드를 쓸 수 없다는 안내문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주말에 같은 경우에 더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대략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복구까지 기다리기 어려워 결국 인터넷 회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른 통신사로 지금 바꾸려고 지금 신청을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이화여대에선 일부 학생이 도서관이나 기숙사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학생이 모바일 학생증을 쓰는데 KT 화재로 학내 시스템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기숙사에도 모바일 학생증이나 그걸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찍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겼고
그나마 경찰과 병원의 통신망은 대부분 복구됐고 은행의 현금 인출기도 작동합니다. 주말에 나오지 않던 IPTV도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을 포기해야 했던 PC방도 오늘은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똑같이 이런 매장 운영에 대한 마비가 생길 거고 이렇게 인터넷이 하나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JTBC 최승기입니다. 예, 방금 보상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KT 측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경제산업부 전다빈 기자와 함께 역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 내놓은 보상안이란 게 어떤 겁니까? 네, 사용을 제대로 못했으니 이번 달 요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번 달 요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직전 3개월 동안 한 달에 얼마를 썼는가를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합니다. 예. KT 가입자라고 해서 모두 보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등 KT 아현지사 화재 때문에 불편을 겪은 지역의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피해 지역의 가입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이동통신 가입자가 66만 명,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21만 5천 명, 그리고 인터넷 TV 가입자가 17만 2천 명입니다. 예. 이 가입자들의 한 달 요금을 합치면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하여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그냥 제일 먼 부산으로 치죠. 부산에서 여기 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먹통이 된 바람에 하루 종일 일을 못 봤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휴대전화는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집에서는 휴대전화로 통화가 잘 됐는데 토요일에 결혼식에 참석을 하러 서대문구에 갔다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본인이? 네. 예. 그래서 KT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단 통신이 마비됐던 당시에 그 지역에서 실제로 이용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입증하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연결이 안 되더라도 기지국에 접속을 시도를 했다는 기록은 남기 때문인데요. 예. 이 기록을 바탕으로 보상 대상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피해액이 아주 작다면 아마 소비자들이 이런 걸 다 증명까지 해야 되나 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든가 하면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절차는 밟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주말 장사를 제대로 못한 가게들이 많았다는 것이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 보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네, 약 17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T 측은 일단 보상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할지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게마다 피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협의를 해서 보상 금액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충분히 보상을 못 받는다면 K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나 불매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배달 업체라든가 전화가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경우에도 KT에선 보상하겠다라는 방침만 정했습니다. 예. 피해 규모를 어떻게 확인할 건지,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음식 배달업계에서는 주문량이 15%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일일이 입증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하여간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까지 그런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 하는 팩트 체크를 이따가 오대영 기자가 할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께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다빈 기자였습니다. 예, 정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통신구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연말까지 안전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연 뒤에 이와 같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소방법상 의무 규정이 없는 통신구에도 스프링클러와 CCTV 등 화재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재해가 발생할 때는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지원하는 등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의도를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당 지도부는 이 지사에 대해서 극도로 말을 아꼈었는데
이 지사가 대통령 아들 의혹을 들고 나오자 당 분위기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여당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 지도부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지도부는 이 지사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선을 넘었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이 지사가 문준용 씨 얘기를 꺼낸 의도가 뭔지 정말 잘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인 지난 토요일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준용 씨를 언급했습니다. 아내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문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썼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문 씨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 지사가 궁지에 몰리자 내부 총질에 가까운 일을 한 것 같다며 친문이 주도하고 있는 당 분위기에서 여론이 좋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해경군 김 씨 사건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를 고발했던 시민소송단을 대리해온 이정렬 변호사가 다시 사건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저희 JTBC에 나와서 저희 앵커 브리핑과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스모킹건을 말했는데 이와 같은 발언 이후로 소송단과의 갈등설이 불거졌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이정렬 변호사는 어제 오후 10시쯤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해경군 김 씨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그만두겠다던 오전의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을 고발한 해경군 김 씨를 찾는 사람들, 일명 궁차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JTBC 인터뷰에서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말해 궁차사 측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소송을 대리할 수 없어 묵시적인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궁차사는 이 변호사를 100% 신뢰한다며 해임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어젯밤 올린 글을 통해 당시 유효한 해임 의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법률 대리인으로 신발끈을 동여매겠다고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우리 전통의 씨름이 인류가 보호해야 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남과 북이 경쟁하듯 인류 문화유산으로 따로 신청했던 씨름인데 유네스코는 남북 화해와 공존을 상징하듯이 씨름을 최초의 남북 공동 등재 유산으로 결정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마주본 두 사람이 상대의 허리와 다리를 잡은 뒤 서로 넘어뜨리는 운동, 씨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전통 놀이로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까지 우리 역사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씨름은 같은 듯 달랐습니다. 우리는 상의를 벗은 채 모래판에서, 북한은 매트 위에서 상하의를 입고 대결합니다. 용어와 규칙도 서로 다른데 체급별로 겨루는 우리와 달리 북한에선 체급 구분이 없습니다. 한 뿌리에서 시작된 씨름이 분단 속에서 이질적으로 변화했는데 처음으로 남북 공동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3년 전 북한이 먼저 무형유산으로 신청한 뒤 이듬해 우리가 뒤따라 등재 신청을 했지만 유네스코는 남북의 씨름을 같은 것으로 본 겁니다. 이름은 전통의 코리안 레슬링 씨름입니다. 인류 무형유산으로 우리는 20번째, 북한은 아리랑과 김치 만들기에 이어 3번째입니다. 그간 인류 무형유산을 놓고 남북이 경쟁하듯 등재 신청을 하곤 했는데 씨름은 남북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산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과 북이 각각 등재한 아리랑도 공동 등재로 바꿀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지난주에 유엔이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재 면제 대상으로 결정했죠. 남북미의 교착 국면에서 일종의 숨통을 트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철도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김소현 기자가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유엔의 제재 면제 결정에 따라 정부는 오늘 북측의 공동조사 날짜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경의선으로 올라간 우리 측 차량이 신의주까지 조사하고 내려와 동서간 연결 구간으로 이동한 뒤 다시 동해선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동해선은 강릉부터 제진까지 남북 연결 구간이 없어서입니다. 다만 조사 차량 7량 중 맨 앞에 기관차는 개성 인근에서 북측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남북 간 통신과 신호 체계가 달라서인데 이때 우리가 싣고 간 유류를 북측 기관차에 넣는 게 제재 적용 대상인지를 두고 한미가 협의해 왔습니다. 이번에 유엔이 이 부분을 예외로 인정하면서 조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조사 기간은 20여일 안팎으로 협의 중인데 비용 추계나 설계로 이어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류 25,000V 쓰고 있고 북한은 직류 3,000V 쓰고 있어요. 전력, 통신, 신호 이게 표준화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식을 열더라도 추후 몇 차례 정밀 조사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지난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대규모로 유포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마치 청와대가 작성한 것처럼 써놓았는데 누가 무슨 의도로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했는지 청와대도 관련 사실을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한 언론사가 오늘 보도한 기사입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입수했다는 내용인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당 문건은 지난 17일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연구원 서모 씨 명의로 보내진 이메일에 첨부된 것과 같은 제목입니다. 메일을 보면 같은 제목의 PDF 파일이 첨부돼 있고 권희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의 강연 원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이름을 사칭한 가짜 메일로 밝혀졌습니다. 제 계정을 해킹을 당해서 그 문건을 사람들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소 김은규 소장님도 영국 출장 중에 해킹을 당하셔서 소장님은 보낸 적이 없는데 소장님 이름으로. 이 연구소에 따르면 권희석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보안 메일을 보내니 취급 주의해달라는 메일도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짜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스피치하는 건데 이게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고 보안 메일로 보내는 취급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권 비서관님께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있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본인은 절대 그런 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권 비서관과 아주대 연구원을 사칭한 메일이 유포된 경위와 해킹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것은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줄기차게 내놓고 있는 주장들이죠. 이번에는 비무장지대 내 산불 헬기가 군사 합의 때문에 늦게 떴다는 것인데 국방부는 군사 합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왜곡된 내용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산불 헬기가 뜨는 데 걸린 시간도 공개했습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낮 12시 49분 강원도 고성 DMZ 안쪽에 산불이 났습니다. 합참은 국방부와 유엔사에 헬기 투입 승인을 요청했고 군은 산림청에 헬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산림청 헬기가 이륙한 건 오후 3시 50분, 유엔사 승인에 2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한 언론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인용해 유엔사가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대북 통지를 완료할 때까지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합의 때문에 산불 헬기가 늦게 떴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사 합의 전이나 후나 DMZ 안쪽에 헬기가 들어갈 땐 똑같이 유엔사 승인을 받고 대북 통지 절차도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19 군사 합의하고 지금 현재 과거부터 진행된 절차상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DMZ 안쪽으로 투입된 산불 헬기들이 유엔사 승인을 받는데 걸린 시간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지난 4일 승인에 걸린 시간이 올해 3차례 산불 중엔 가장 오래 걸렸지만 군사 합의 이전인 지난해 2월 14일보단 2분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4월과도 10여 분 차이에 불과해 특별히 늦은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응급 헬기 역시 대북 통보와 관계없이 띄운다고 밝혔습니다.
상황 조치해 나가는 거하고 통보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엔사도 산불 헬기 승인 시간에 대해 국방부 의견과 같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중국 북서부 간수성을 덮친 이 모래 폭풍이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높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와 아파트, 고층 건물 가릴 것 없이 집어삼킬 기세죠. 황사의 영향으로 베이징 등의 주요 도시에는 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가 들이닥쳤습니다.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이번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덮칠까 걱정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모래 폭풍이 달리는 차를 위협하듯 피어오릅니다. 높은 건물의 윤곽이 점차 사라집니다. 도심 상공을 먹구름처럼 휘감습니다. 어제 오후 간수성 장해시를 높이 100m 이상의 모래 폭풍이 덮쳤습니다. 시민들이 화급히 건물 안으로 피신했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고 중국 신문망은 전했습니다. 네이멍구 자치구 등 북서부에서 극심했던 황사의 영향으로 중국 곳곳의 공기질이 최악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들어 더 나빠져 세제곱미터당 3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공기질 지수도 엄중을 뜻하는 최악의 6급을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베이징과 하얼빈을 잇는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스모그와 안개가 겹치면서 정오부터 폐쇄됐습니다. 폐쇄는 약 3시간 뒤 풀렸지만 차량은 300여 미터 앞에서야 분간이 가능합니다. 중국 당국은 내일 또 서북 쪽의 고기압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초미세먼지에 이어 굵은 입자의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중국의 심각한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몰려올 걸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이틀 연속 국내 요인으로 공기가 탁했는데 이제 더 심한 먼지에 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히 들어선 서울 시내가 뿌연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산 능선은 구분하기 어렵고 건물들의 윤곽만 어렴풋이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서 가릴 것 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을 넘겼습니다. 정오 무렵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12시간 넘게 나쁨 수준을 보인 곳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인천과 경기, 충남은 자정 이후 줄곧 나쁨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겨울철 북서 계절풍이 주춤하면서 한반도 대기가 꿈쩍도 하지 않은 탓입니다. 덕분에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국내의 미세먼지는 흩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내일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공기는 더 탁해질 전망입니다. 환경부의 예측 모델링에 따르면 내일 오후부터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경기 북부와 강원을 시작으로 한반도 전체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올겨울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기온을 예상한 만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도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가짜 독립유공자. 말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지난 여름에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무려 4억 5천만 원을 받아냈죠. 국가보훈처가 아예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가짜인 게 드러나면 자격을 박탈할 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돈도 물어내야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가짜 독립운동가 가족이 3대에 걸쳐 총 4억 5천만 원의 보훈급여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서훈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가족들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보상금 회수나 묘역 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총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내년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외부 법률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가
현저한 정도의 친일 행적이 발견된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추진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또 현재 인정된 공적보다 더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유공자의 경우 추가 공적을 발굴해 재심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목숨을 건 2,000km의 이동 끝에 미국 국경에 다다른 중남미 이민 행렬 캐러밴과 미국 국경 수비대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국경 장벽에서 우리를 받아달라는 외침이 이어졌고 국경 수비대가 쏜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엄마와 어린 딸의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캐러밴 500여 명이 갑자기 국경 장벽을 오릅니다. 수로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 티후아나에서 이민을 받아달라고 시위를 벌여온 중남미 이민자들입니다. 최후의 저지선을 지키는 미국 국경 수비대가 곧바로 최루탄을 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어린아이는 최루가스를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Muchos niños chiquitos desmayados, mi hija también le cayó, mayoría de gente, mujeres embarazadas. 티후아나에는 현재 5천여 명의 캐러밴이 노숙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곧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경수비대는 무장 상태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캐러밴이 몰려올 상황에 대비해 주요 국경 검문소의 양방향 통행도 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은 법정에서 승인될 때까지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국경 지역에 캐러밴이 계속 늘어나고 미국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은 다양합니다. 물론 그 돈은 모두 피 같은 세금입니다. 세비야 일종의 봉급이니까 그것마저 아깝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 등은 이미 곱지 않은 시선을 모은 바가 있죠. 그런데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정당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JTBC가 중앙선관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분석해봤더니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민주당에 517억 원, 한국당에 516억 원이 나갔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합치면 1,000억 원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곳에 돈이 쓰이고 있었는데 강희연, 정종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홍보 영상입니다. 총 3편으로 구성된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2,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등장해 화제를 모은 아기상어 로고송에는 4,200만 원이, 지난해 2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는데도 하나, 둘, 셋. 네, 모두 힘차게 박수로. 1,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00% 세금인 정당 보조금이 쓰였는데 한국당은 이를 조직활동비라고 분류해 놓았습니다. 언론 소송 등을 위한 변호사 비용에도 6천만 원을 썼는데 비판 언론과의 법적 다툼에 1,6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지출 내역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뭉칫돈 사용이 많았습니다. 지방선거 워크숍 진행비에 5,100만 원이, 여성 전진대회 진행비에 6,050만 원을 썼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정당 국고 보조금 감액 현황입니다. 정당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을 잡아내 선관위가 보조금을 깎은 경우입니다. 정당 국고 보조금은 인건비,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2013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국고 보조금 6,600만 원을 직원 상여금으로 썼다고 허위 회계 보고했습니다. 이 돈을 차명 계좌로 돌린 뒤 불법 선거 경비로 썼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2012년 정책 개발에 6,500만 원을 썼다고 신고했는데 짜집기한 부실 보고서가 전부였습니다. 선관위는 이것도 잘못 쓴 돈으로 봤습니다. 여야는 여성 정치 발전에 써야 할 국고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정해진 만큼 다 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적발됐는데
당원 집회 등 행사에서 당원들에게 제공한 다과와 음식물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거짓으로 회계 처리를 하거나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 쓴 경우만 58건입니다. 각 정당이 세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유용이나 부정 사용이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정당 보조금 지출 내역을 분석한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얼핏 그 세속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국회의원은 이래서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 써도 모르는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도했던. 그 앞서 리포트 보면 정당 보조금 액수가 하여간 다 합치면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액수인데 이게 지금 그 정당들이 그냥 알아서 쓰도록 맡겨두는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당 보조금은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증이 없습니다. 예. 우선 큰 지출 내역부터 살펴보면 사무처 당직자 급여나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뭉칫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는 월 3억에서 4억 원 가량이 당직자 인건비로 쓰였습니다. 예. 또 자잘하게는요, 지도부 인사들 명패를 만들거나 사무실 생수를 구입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예.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그러면 더는 자세히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출 내역을 받아보는 과정부터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최소 15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로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정보 자체에 접근이 어려운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공기업들만 하더라도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사이트인 알리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 자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당에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제 취재진이 이걸 하여간 어렵사리 구했잖아요. 구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내역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당 당직자 인건비로 4억 원을 썼다고만 돼 있고 예. 몇 명에게 이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등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한국당의 경우 당명 개정 비용으로 모두 1,700여만 원을 썼는데 예. 이 관련 내역도 당명 개정 관련 PI 검수, 당명 개정 관련 PI 개발, 업체명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예. 영수증도 당장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적절했는지 등은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예. 그럼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뭐 알아서 잘 썼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그 수백억 원 합쳐서 1,000억 원도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당만 따졌고 다른 당도 물론 나가고 있을 테고요. 네. 그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그냥 저렇게 쓰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당의 선의에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게요. 예. 저희가 언뜻 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역이 꽤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정책개발비로 쓰라고 준 돈을 인건비로 전용하는 불법 사례 등도 꽤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긴 합니다만 지난 19대 국회에서만 해도 국고보조금 6천여만 원을 인건비, 상여금으로 지급을 받았다가 차명 계좌로 받은 뒤 불법 선거 비용으로 써서 또 뒤늦게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영수증까지 전면적으로 취재진에게 제공이 된다면 더 많은 불법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는 눈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좀 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이제 공기업 예를 들기도 했지만 거기처럼 이 정당이 쓰는 것도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부터요. 정당들이 자금의 지출이나 수입 내역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개정 의견을 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에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봐서는. 예,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정당 국고 보조금 보도를 해드리면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그래도 봉급이니까 그것마저 아깝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세비도 아까울 때가 있죠. 지금 국회에는 처리 시한이 나흘 남았지만 여야 이견으로 결정이 보류된 예산안만 170건이 넘습니다. 이 결정은 예산안 조정 소소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소위의 경우에 속기록조차 남질 않아서 매년 그 유명한 쪽지 예산이 오가는 촌극의 배경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예 속기록이 없는 소소위로 일부러 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살만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법정 기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밤샘 심사를 벌이고 있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이제 쟁점 사항이나 크게 맞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보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졸속 심사라든지 또 깜깜이 심사, 그러니까 소소위에 넘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러나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보류 결정된 예산만 170건이 넘습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관할하는 통일부 예산의 경우 야당의 비공개 자료 제출 요구로 심사 자체가 미뤄졌고, 오늘은 남북 산림협력 사업 예산과 세수결손 4조 원에 대한 정부의 부실 보고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회의 자체가 파행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4조 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즉시 국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올해도 밀실회의인 소소위로 상당수 예산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내일까지 뒀는데 지금도 보다시피 이제 많이 좀 쟁점들이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러나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데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해마다 깜깜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소위가 정하는 예산 증액엔 대표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적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법무부가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운데 58명을 우선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시정이 확정된 사람들이지만 최근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이에 발맞춘 결정으로 풀이가 됩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인 63명 가운데 58명을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형을 마칠 때까지 계속 사회봉사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형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번 심사 대상 63명은 모두 그에 해당하는 6달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라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에 제외된 5명이 수사와 재판, 수용 태도 등을 봤을 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아니면 군 입대 도피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예비 고등학생 대상 경시대회가 치러지는데 예정된 시험을 나흘 앞두고 한 학생이 따로 시험을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설립자의 손자이자 같은 재단 중학교의 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3을 대상으로 치르는 경시대회 문제지입니다. 이 대회에서 입상하면 상금과 해외 탐방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보다 더 큰 혜택은 입상자가 이 학교에 입학하면 특설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가려고 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책상도 그대로 있고 컴퓨터도 있고. 구미는 비평준화 지역인데 이런 혜택 때문에 해마다 수백 명이 응시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원래 시험일보다 나흘 먼저 이 시험을 혼자 치렀습니다. 이 학교 설립자 증손자이자 같은 재단의 중학교 교장 아들인 A군입니다. 승마 특기생인 A군은 이미 이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승마대회 시합날과 겹쳐 시험을 못 치르게 된 겁니다. A군 아버지는 아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그냥 한번 쳐보게 했고 시험 문제도 실제 시험과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잘 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애한테 늑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확인 결과 A군이 봤던 건 원래 치르려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학교 측은 다시 문제를 출제해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나홀로 시험에 대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자 경북교육청은 특혜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예, 불수능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난 뒤에 무려 991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모든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사과나 대책도 없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역대 가장 어려운 불수능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의 신청도 991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 31번에 대한 이의 신청은 100건이 넘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는 의견부터 선지가 잘못됐다는 이의 제기까지 게시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문항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뉴얼력이란 소재가 EBS 교재에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봤단 겁니다. 하지만 유감 표명만 했을 뿐 사과는 없었습니다.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입장과 대책 발표도 성적이 확정되는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사상가 니부어의 입장을 묻는 문제는 접수된 이의 신청이 400건이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란 선택지가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니부어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니부어의 이전 저술들을 들어 이상이 없다고 봤습니다. 심사 대상이 된 나머지 107개 문항도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를 타던 한경덕 씨가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으로 떨어져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한 씨 유가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장애인인 한 씨가 보호자 없이 지하철을 타려고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신길역 환승 지점입니다. 장애인 한경덕 씨가 휠체어 리프트의 직원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집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계단 아래로 추락합니다. 당시 계단과 버튼 간 거리는 1m보다 짧았습니다. 결국 한 씨는 올해 1월 고인이 됐고 유가족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을 입수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한 씨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인 고인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혼자서 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안전하게 갖추는 게 지하철공사가 해야 될 역할인 건데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약한 존재로 이렇게 비하하면서 서면에는 역사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지 않고 이동하다가 당한 사고이기에 고인 과실이 90%라고도 적시돼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의 휠체어 리포트 사용 방법에는 첫 번째가 호출 버튼 누르기로 돼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변호인이 이거를 작성한 내용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결과가 안 나온 사항에서 저희들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한 씨 사망 이후 장애인들의 지하철 단체 시위가 잇따르던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는 신길역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고 장애인들은 시위를 멈췄습니다.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 실제 사고 당사자 가족한테는 뭐 전화 한 통이나 연락 한 통도 없었다는 게 정말 쇼가 아닌가 그런. JTBC 정혜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고를 당한 장애인 한 씨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은 사고가 나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 휠체어 리프트 호출 버튼이 위험한 곳에 위치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하철역 160곳 가운데 120곳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교통공사 측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의 경우
직원 호출 버튼과 계단 사이 거리가 1.5m 이상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160곳 중 호출 버튼과 계단 거리가 1.5m 이상 확보돼 적정한 곳은 8곳에 불과하다고도 분석했습니다. 한 씨가 추락한 신길역 환승 지점의 경우 호출 버튼과 계단 거리는 1m도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선 지하철 160곳 중 개선이 필요한 곳이 120곳에 이른다고 돼 있습니다. 조사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거리가 1.5m 이상인 곳이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락산 휠체어 리프트 호출 버튼 앞입니다. 실제 계단과의 거리를 재보면 60cm로 평균 휠체어 길이 1m보다 짧습니다. 공사 측은 해당 지점들은 장애인들이 계단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버튼이 설치돼 위험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직원을 부르려면 늘 계단이 가까이 가서 눌러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어서 늘 긴장감을 좀 가지고 있죠. 국가인권위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건 2009년. 10년이 돼가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고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1,340개 정도의 경사용 휠체어 리프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의 안정성을 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JTBC 황예린입니다. 네, 40명 넘는 간호사들이 5평도 안 되는 사무실을 돌아가면서 쓴다면 업무는 물론 환자를 돌보는 데에도 지장을 주겠죠. 서울대 병원 노조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바꿔달라면서 벌써 일주일째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정맥주사팀의 교대 시간입니다. 서서 업무를 보는 간호사들이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일렬로 앉아 대기하는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갈 곳이 없어 복도 바닥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간호사 44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 이곳은 약 15제곱미터, 4.7평입니다.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면 잠깐 와서 커피라도 마셔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기가 힘드니까 쉬어야 되는데 앉을 자리조차 없다는 거. 노조 측은 사무실을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옷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탈의실 통로입니다. 사람 한 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낡은 기숙사는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휴게실 역시 냉장고 문을 열기 힘들 정도로 비좁습니다. 굉장히 자괴감이 들어요. 병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고 있나. 과연 내가 이 병원에 필요한 존재인가. 병원 노조는 이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바꾸고 인력도 늘려달라며 지난주 화요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은 노조와 교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초 새 건물 입주가 시작되면 넓은 사무실로 근무 공간을 옮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해온 차이잉원 총통의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속에 경제 이슈를 내세운 친중 성향의 국민당으로 표심이 쏠렸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당 주석직을 내려놓으면서 대만은 2020년 총통 선거 정국으로 빠르게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대만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는 가오슝 시장에 당선된 한거위 후보입니다. 닮은 꼴 머리 모양을 한 유권자 수백 명의 지지 운동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름을 딴 한류 열풍으로 여당인 민진당이 20년간 지킨 텃밭에서 이겼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 최고 경영자 경력을 내세운 이른바 야채상 경제 마케팅이 주요했습니다. 독립이나 대만 토박이 논쟁 등이 아닌 잘 사는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만 언론은 12.3%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 등 경제 부진에 여론이 등을 돌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22개 지자체장 가운데 여당 소속은 13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야당인 국민당 소속은 6명에서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당은 여당과 달리 친중 성향을 보여
대만 정치 지형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차이 잉원 현 총통이 2020년 연임할 수 있을지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른바 양안의 평화 발전을 바라는 대만 민심의 반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예전 우리 농촌에선 소의 콧뚜레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동물이 겪는 고통이나 존엄을 이야기할 때 많이 거론되는 사례입니다. 스위스에선 소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서 뿔을 제거하지 말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스위스의 한 축사입니다. 한 농부가 뜨겁게 달궈진 기구로 송아지의 뿔을 제거합니다. 스위스에서 사육되는 소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뿔이 제거됩니다. C'est une opération chirurgicale avec un scalpel, tandis que là on brûle. Peut-être la douleur peut être au réveil un peu plus importante que lors d'une castration avec un scalpel. 최근 한 농부가 국민투표의 기준이 되는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소의 뿔을 제거하지 않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Dass man die Würde des Tieres respektiert, die uns ernährt. 뿔을 그대로 둬야 소의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되는 등 건강을 지키는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의 뿔 제거를 두고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고 결국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54.7%로 부결됐습니다. 연방정부는 국민투표에 앞서 3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스위스 공영방송 RTS는 소의 뿔을 지켜주려는 농부의 노력은 실패가 아니었다며 사람들에게 동물의 고통에 대해 경고했고 소의 중요함을 각인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또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F-15K 등 공군 전투기 10여 대를 투입해 추적과 감시 비행, 경고 방송 등의 대응 조치를 하고 주한 중국 국방무관도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비난을 샀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으로 심리한 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이 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난 23일 새벽 5시 50분쯤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26살 김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김 씨와 친구 한 명을 구조했는데 8시간 뒤 수리를 위해 옮겨진 차량 뒷좌석에서 22살 김모 씨가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김모 씨는 치료 시기를 놓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경찰과 소방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주변 콘크리트는 온통 깨졌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강원도 원주의 주유소에서 3만 리터짜리 지하 탱크를 철거하던 중 탱크에 남아있던 유증기가 폭발했습니다. 굴착기로 탱크 주변 콘크리트를 깨다 불꽃이 발생해 폭발이 일어났고 지상에서 작업을 하던 52살 김모 씨가 얼굴과 가슴 등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축구를 때론 전쟁에 비유하죠. 아르헨티나의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 플레이트가 그렇습니다. 이 라이벌전은 늘 물리적인 충돌을 남기곤 했는데요. 이번엔 남미 클럽 대항전 결승에서 만나서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리버 플레이트 팬들이 보카 주니어스 선수들이 탄 버스에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던 버스에 몰아친 습격. 경찰이 최루탄까지 쏘며 막아섰지만 선수들은 팔과 얼굴을 다쳤고 결국 경기는 연기됐습니다. 남미 축구연맹은 다음 날 경기를 진행하려 했지만 다친 선수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닷새 뒤 예정된 G20 정상회의가 또 다른 폭력 사태로 차질을 빚을까 봐 아예 경기를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둥지를 튼 두 팀은 110년간 갈등하고 충돌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뜨거운 라이벌전으로 꼽힙니다. 그 열기를 직접 느껴보고자 경기장을 찾는 축구팬도 넘칩니다. 6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을 팔아 경기 티켓을 구하는 사연이 소개됐고 33시간짜리 축구 여행을 다녀온 일본 팬 이야기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구나 이번엔 남미 최고 클럽을 가리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결승에서 처음 마주했습니다. 응원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충돌을 우려해 결승 1차전은 원정팀 응원을 아예 차단하면서 치러졌지만 장외 응원전이 더 격하게 이어졌습니다. 남미 축구연맹은 두 팀 회장을 직접 불러 남은 결승전을 언제 어떻게 치를지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서울 도심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거리 장기를 두고 갈등이 좀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길거리 장기판으로 드러나는 노인 복지의 실태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 후문 앞입니다. 아침부터 노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정오가 되자 곳곳에서 장기 대국들이 벌어집니다.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네, 자주 오죠. 갈만한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춥지요. 춥는데 노인네들 갈 데가 별로 만만치 않으니까. 길거리 장기에 쓰이는 의자와 장기판은 인근 한 자영업자가 무료로 제공한 겁니다. 하지만 장기 대국을 즐기기 쉽지 않습니다. 주변 노숙자나 쓰레기와 뒤엉키기도 하고 구청 단속도 수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쌓아둔 장기판은 불법적 침울에 해당됩니다. 수거해가면 찾아오고 그래요. 우리가 불법이죠. 불법인데 이것도 쌀 데 없잖아요. 인근 종묘광장공원은 길거리 바둑 명소로 꼽힙니다. 엄청 춥죠. 그런데도 좋다고요. 여기가 기온은 5,000원씩 가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광장 곳곳에 불법 상행위를 금지한다는 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1,000원을 내면 하루 종일 바둑판을 대여해주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기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구청이 단속 현수막을 붙인 것입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바둑판입니다. 이 노인들 사이에서 바둑 명당으로 통하는 이곳에서 원래는 바둑판을 빌리는 게 가능했지만 민원이 들어간 뒤로부터는 집에서부터 직접 챙겨오게 됐습니다. 구청도 현수막은 붙였지만 실제 단속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실제 바둑과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이를 지켜보는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노인들 대부분은 하루를 보낼 곳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합니다. 한 5-6시간 또 새벽까지 나와서 늦게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래요. 공항이나 지하철역 종점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네들 차비 공짜니까 그냥 시간 보내려고 응? 제일로 돈도 없는 영감되면 오는 데가 여기야. 영생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 따르면 서울 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3,500여 개. 하지만 10명 중 1명꼴로 해당 시설을 찾는 등 대부분 노인들은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로당은 너무 폐쇄적이 돼서. 그전에는 무료급식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1,000원씩 받아.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공원도 있습니다. 비닐 천막 안에는 장기 두는 노인이 가득합니다. 여기 오면 걱정할 게 없어. 여기 오면 나무가 갈 데 없거든. 대우 못 받으니까 좋잖아. 이곳은 한 장기동호 회원이 공원 측에 3년가량 민원을 넣은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데는 올라가는 길도 만들어주고 시설도 잘해주고 왜 우리 노인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는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이게 어렵나. 노인 인구 700만 시대, 날은 추워지고 있지만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은 노인들은 거리에서라도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이 마음 놓고 갈 곳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임재영입니다. 이 밤에 누구? 그때 그 남자. 치킨? 적금 들었어.
예,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칫 손을 베일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얇은 선과 면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무게를 나누어서 감당하면서 한층 한층 높이 올라갑니다. 서양의 오래된 놀이 중에 하나인 A House of Cards. 손끝의 작은 떨림 하나에도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카드로 지은 집이죠. 이른바 미드의 제목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한편으론 위태해 보이지만 한편으론 아름답고 신기한 그 집의 모양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상 역시 조금은 위태롭고 아름다우며 부정하려 해도 서로는 연결돼 있으니까요. 실제로 미국의 과학자 존 캐스티 역시 현대사회를 이 카드로 만든 집에 비유했습니다. 손끝 하나 잘못 스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카드집의 모양처럼 어딘가 한 시스템이 재채기를 하면 다른 쪽은 곧바로 폐렴에 걸리는 초연결의 세상. 그가 제시한 가설에는 X 이벤트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알 수 없는, 즉 미지라는 의미를 품은 알파벳 X와도 같이 얽히고 설킨 현대사회에서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 번 일어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X 이벤트. 그의 가설은 지난 주말 어느 곳도 아닌 우리의 도시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한 지하 통신구, 작은 불씨 하나에서 비롯된 디지털 원시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도시인의 삶은 한순간 암흑의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카드로 지은 집. 위태롭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이 구조물은 의역하자면 사상누각, 즉 모래 위에 지은 집 또는 엉성한 계획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을 예언했던 과학자 캐스티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X 이벤트는 반드시 또 일어난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 그러고 보면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은 그저 삐삐의 시대 정도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팀은 2007년 이후에 일어난 통신사고 22건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았느냐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2건 가운데 6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통신사에게 유리한 약관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느 통신사가 사고가 가장 많았나요? 네, 숫자로만 보면 통신 3사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SK텔레콤 7건, KT 8건, 그리고 LG U+ 7건입니다. 보상이 이뤄진 건 SK 3번, LG 3번, KT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KT는 사고는 가장 많이 났는데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네, KT의 설명을 들어보면 큰 사고가 타사에 비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통신사 중심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KT의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KT 사고 8건을 보면 일단 모두 47만 명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 시간은 짧게는 25분, 길게는 2시간 10분이었습니다. 약관은 3시간 이상이어야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3시간 이상이다라는 저 약관은 KT에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KT를 포함한 통신 3사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사고가 지속되거나 한 달 누적 6시간 이상인 경우에 보상하도록 정해놨습니다. 네, 초연결 사회라고 하잖아요. 통신이 잠시라도 끊기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왜 3시간 이상이라고 저렇게 정해 놓은 건가요? 통신사들은 장애 해결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은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 중심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연구기관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규모는 얼만큼이었나요? 일단 보상액 산출 기준을 보겠습니다. 네. 최소한 피해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를 지급하도록 정해놨습니다. 네. SK는 2014년 서버가 5시간 40분간 먹통이 됐습니다. 560만 명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했습니다. 430억 원, 피해자 1인당 7,678원꼴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고인데 LG는 지난해 SMS 서버 이상으로 문자 메시지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71만 명이 8시간 46분간 피해를 봤습니다. 1억 1천만 원, 피해자 1인당 155원꼴로 지급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적절한 보상인지 아닌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LG는 2011년 과부하로 9시간 동안 통신이 멈췄습니다. 네. 1인당 최대 3,000원 보상을 발표는 했는데 신청자에 한한다라는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상당수가 받지 못했습니다.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개인이 거대한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네,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통신사를 상대로 이긴 경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014년에 대리운전 기사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해외라고 다 잘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참고할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통신사 AT&T의 약관입니다. 7만 5천 달러 이하의 소액 청구권의 경우에 합의에 드는 비용을 통신사가 지불합니다. 단 집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독일은 국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대신해서 조사 자료 같은 증거를 통신사에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이해찬의 20년으로 했습니다. 예, 이래저래 화제가 많이 됐더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당원들 대상 토론회가 저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해찬 대표가 당원들에게 정주대영이 돌아가신 뒤에 지난 218년 동안 개혁 민주세력의 집권이 10년뿐이라면서 20년 아니라 더 오래 집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조대왕 예는 많이 들었었고요. 180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장기 집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회 통합 정책을 구현해서 뿌리 내리는 데는 20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강력히 반박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듣고 또 듣다가 짜증이 났다면서 뭔가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개혁의 개짜도 손 못 대면서 어떻게 20년 집권론을 얘기하냐라고 비판했고요. 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지금 국민 마음을 헤아려야지 의혹을 말하기에 앞서 국민 마음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20년 집권론이.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돼 있습니다. 예. 지난해 대선 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때도 민주정부의 20년을 주장하고 보수 괴멸론까지 얘기를 해서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심지어 평양에서도 민주정부의 20년 장기 집권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와중에 20년 집권론이 나와서 야당은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같은 경쟁자였던 송영길 의원이 20년 집권론은 거만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는데 최근 그 목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일부에서는 어제 발언이 토론회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한 발언이었고 사실은 이 부정적인 지금 민주당이 약간 부정적인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물론 아직 1위인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전히 많은 차이로 1위인데 최근 추세는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당원들의 결집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의 장기 집권론은 오래됐습니다. 지난 2005년 기사를 잠깐 보면요.
적어도 10년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당시에 사진이 지금 흐릿한데 이해찬 총리,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그리고 그 왼쪽은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여서 한 말입니다. 예. 물론 의혹만 앞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더라도 사실 조금 뭐 저런 얘기는 좀 겸손하게 해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니까 이제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아주 잘 한다면야 20년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예.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국가란 무엇인가로 했습니다. 예. 뭐 많이 듣던 제목이기도 하고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결위 소위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잠깐 영상을 보면요. 저희가 자료로 준비한 한부모 복지시설 영상인데 아이 돌보미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설에 이 한부모 복지시설은 미혼모나 한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묵을 수는 있는데 아이를 돌봐주지는 않습니다. 예. 한부모가 따로 돈을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직장을 가거나 일자리를 구하러 갈 때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올 때 바로 와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얻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처음으로 아이 돌보미 예산 61억 원을 정부 안에서 배정했는데 예결위 소위에서 논쟁이 된 겁니다. 예. 먼저 오늘 뭐 운 사람도 있다면서요? 울먹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 예. 정확한 표현으로는 울먹울먹이라고 당시 참석했던 기자가 전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송원석 의원이 이 예산이 중요하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몇 차례 예산에 대한 얘기가 오간 다음에 예산을 담당하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울먹울먹하면서 저 표현은 참석했던 기자가 그대로 전한 표현입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아이들이 나중에 공화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동안 자립 기반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뒤도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이런 논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치하는가 이런 부분의 예산 삭감은 비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비정하다는 표현을 두고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간에 또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일단 보류하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언제까지 보류하는 겁니까? 예결위 소위에서 보류가 됐고요. 넘어간 거는 몇 명만 참여하는 예결위 소소위에서 예. 며칠 내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야당 쪽에 있는 과거 그 정치인 한 사람이 입버릇처럼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래 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곳을 왜 국가가 거기까지 개입하냐라고 얘기한 취지로 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 군데 한부모 시설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대부분 혼자 아이도 돌보고 직장도 다니다 보면 정규직 자리를 얻기 힘들다. 예. 시간제 일자리가 많고 그러다 보면 자립 기반을 못 가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국가가 왜 그런 부분까지 개입하냐고 송원석 의원이 얘기했지만 예. 사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얼마 전 아이를 낳으면 2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자.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7조 원 이상의 예산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61억 원도 깎으면서 7조 원을 대체 어떻게 줄 거냐라는 비판도 이렇습니다. 예. 이게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사실 한 달 전 일도 이렇게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예. 박성태 기자는 그거 찾아내는 게 또 업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목소리가 커지는 때로 했습니다. 예.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당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지난 주말에 각 인사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다시 반박하면서 비판했는데요. 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인사검증에 실패해놓고서는 본인이 경제성장을 걱정할 때냐라고 비판했고요. 예.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선글라스 끼고 베이징 올림픽 응원가 생각 말고 첫눈 오면 탁현민 행정관 놔준다고 했는데 탁 행정관이나 놔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에게도 비슷하게 경남, 부산을 둘러볼 생각하지 말고 서울시 중요한 일을 하라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얘기하면서
풍산개 고미가 새끼를 낳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정 현안 가지고 뉴스 나와야지 풍산개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소개하기도 사실 지치고 벅찰 정도인데 저걸 글로 쓴 게 아니라 말로 다 오늘 한 회의에서 했고 이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이 때문에 김 대표의 임기가 오는 다음 달 11일까지인데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선거철 되면 다 목소리를 높이죠.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한 반박을 유도해서 목소리를 키우는 건데요. 예. 자유한국당의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역시 내년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정우택 의원의 경우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퀴벌레처럼 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지 연탄 가스처럼 왜 스며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홍준표 의원의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방금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친박계를 향해서 바퀴벌레나 연탄가스에 비유한 바가 있는데 예, 기억납니다. 그 비유를 그대로 돌려서 홍준표 전 대표를 비판한 겁니다. 예. 뭐 당연히 본인도 어디 뭐 전당대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홍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목소리를 키우다 보면 사실은 두 사람의 존재감이 같이 어쨌든 인지도는 올라가는 반박이 경향이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까지 오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일대와 전북, 대구와 경북에 걸쳐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난 이후에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두 기자가 나와서 KT 화재 건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omething's crept in under our door. Silence soaking through the floor. Benching like a stone in my shoe. Some chemical that's breaking down.